2024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매일 뉴스에일이 시작할 때 선정했던 오프닝 키워드로 2024년 7대 국내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결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반도가 역대 가장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여객기 참사입니다. Gold medal,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는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면서 극적 반전이 이뤄졌습니다. 계엄군 철수 명령과 함께 진입 2시간 15분 만에 국회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헬기 타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청을 에워싸고 대치한 지 1시간 지난 시각.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10분 뒤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이 봉쇄를 풀고 물러나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일부 흥분한 정당 관계자가 철수하는 군인의 총기를 붙잡자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떨어져 움직이지 마.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철수를 위해 대기하는 사이 시민들의 질타는 계속됩니다. 내란 놈으로 체포되고 싶어? 계속 국회에 있는 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계엄군도 급하게 줄 서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담장 밖 시민들이 압박을 가하자 국회 방호 직원이 나서 말리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마지막 군인 한 명까지 국회 담장을 나서는 걸 확인한 뒤 선생님 흠이 맞으세요? 마지막이세요? 마지막입니다. 철문은 다시 굳게 닫힙니다. 국회 진입 2시간 15분 만에 완전 철수입니다. 국회 밖에도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시민과의 대치로 군인이 복귀를 읍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못 도와줘. 계엄령인데 지금 뭘 도와줘? 사상 초유의 무장병력 국회 난입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어젯밤 놀란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엄군이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긴 안테나가 달린 회색 차량이 인파에 파묻혔습니다. 차량 안에는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하는 군인이 보입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던 계엄군 차량 진로를 시민들이 가로막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 끌어야 돼. 지금 오고 있어요, 다들.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적힌 미니버스 역시 시민들의 에워싸여 꼼짝 못합니다. 시민과 계엄군 차량, 경찰이 뒤섞인 국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 국민의 편 아니야?
정문 앞에선 국회로 들여보내달라는 시민과 경찰 사이의 대치와 몸싸움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국회 경내로 들어가겠다는 시민들을 경찰관이 끌어안아 밖으로 내보내고 바리케이트를 지키기 위한 경찰과 시민들의 힘겨루기도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국회 앞 도로가 가득 찰 만큼 시민들이 몰려오면서 국회 정문 앞은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겨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어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밝힌 뒤에도 한참 동안 국회 앞을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계엄군은 평화롭게 물러났습니다. 계엄군이 사과하자 시민들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유리문 밖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 후 어젯밤 11시 50분쯤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던 계엄군. 하지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오늘 오전 1시 10분쯤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군인들은 차례차례 전원 경내 밖으로 철수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롭게 철수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환호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일부 계엄군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들은 과거 계엄령이 선포됐을 당시와 현재의 계엄군이 완전히 다르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40년 전쯤 일어났을 때 비교하면 시민들도 당연히 이게 얼마나 좀 명분 있는 계엄령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제 군인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 충돌 없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역시 국민성이 살아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군은 계엄령이 해제되고 오늘 오전 4시 22분쯤 계엄 사무에 투입된 병력을 부대로 복귀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 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 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고를 피하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관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 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의협과 정부는 각 주장 내용의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 구사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인 특례 적용, 개인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 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아온 의정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이어 누적 적립금 소진에 증명하게 되는 건보 재정 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에 가해 나가야 할 이공계 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정부가 2020년 구사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하나,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여의도에 의사들이 집결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절차가 개시되기 하루 전날 의사들이 첫 전국 단위 집회를 열고 새를 과시한 겁니다.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이 종료되면서 극한 대치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공원 옆 도로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마스크도 썼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겁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하라고 저희가 독려한 적도 없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기 의대생과 전공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전국 곳곳에서 참가자들을 태워온 버스들이 300m 넘게 줄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가족들이 자녀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 이 공부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공부한 아들이에요. 고통을 겪으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또 본과 예과하는데 갑자기 정원을 이렇게 늘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은 불법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현장에 기동대 50여 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집회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집회를 보는 일부 시민들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또 편찮으시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4시 정도까지 여의대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들을 따라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대학 6,400명의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3시간 동안 비상총회를 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결론은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4개의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며 16개의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결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총회엔 20개 의대가 참석했는데 이 중 16개 의대가 설문 등을 통해 각각 조사한 결과 사직서 제출에 평균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4개 의대도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직하기로 한 의대 교수는 총 6,4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울산대 등 서울 빅5 대형 병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19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총회를 열어 다시 제출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 전까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교수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며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19시간 동안 260개나 내려보냈는데요. 접경 지역인 강원뿐 아니라 경북, 경남, 전북까지 전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쓰레기, 거름 등이 들어있었는데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라도 들어있었으면 어땠을지 아찔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려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접경 지역 경기 파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오늘 아침 풍선이 발견된 경기 파주시의 농장 앞입니다. 이곳 파주는 오늘 오후까지 북측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최소 11개가 발견됐는데요. 지금은 북쪽에서 날아오고 있는 풍선은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떨어졌던 풍선은 비닐하우스 높이를 넘는 대형 풍선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모두 수거해간 상황입니다. 어쩐 여기 뭐 공습인가 뭐 메시지 받고 좀 놀랬죠. 아침에 나와 있으니까 풍선이 나와 있더라고. 군인들 있고. 풍선만 2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물풍선은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19시간 동안 날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260개가 발견됐습니다. 풍선은 경기 북부와 강원 같은 접경지뿐 아니라 서울 도심은 물론 충청과 전북, 경북과 경남에서도 발견됐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10곳 미만의 접경지에서 풍선을 날려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풍선은 북서풍을 타고 멀게는 경남 거창까지 날아갔습니다. 한참 쳐가 봤어요. 머리 있는 대로 날아오더라고요. 달도 안 좋고 환하게 있는데 그 뭐가 달저트로 날아오더라고요.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상황이 일단락된 걸로 보고 있지만 북풍이 불면 다시 날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렇게 날아든 오물풍선은 주택가나 주차장, 심지어 어린이집과 놀이터까지 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유리창은 이 풍선에 맞아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만약에 밤이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오물풍선 2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아파트 입구를 통제합니다. 거기가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서 동네 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바이러스나 이런 거라도 담아서 보내면 그냥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인천에선 차가 쌩쌩당기는 도로 위로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힌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꼼짝달싹 못합니다. 경기 안산에선 빌라 바로 앞에 주차된 차량을 하늘에서 떨어진 풍선이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무게는 5에서 10kg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도 바람을 타고 오물풍선이 날아들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부 어린이집과 놀이터 바로 옆에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이 많아요. 투선하고 지금 다들 날리니까 무서운 거 같아요. 조심해야겠다. 정말 그런 거 떨어지면 터질 거 아니야. 몰랐지. 여기까지 오죠.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이쪽으로 와야 한다면서요. 주차장이나 골목길, 야외 골프 연습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머리 위 둔기이기도 하지만 행여 위험한 물질이라도 들어있을까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남쪽 경북 예천이나 안동, 포항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입니다. 열대야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너무 덥지만 그래도 해수욕장 왔으니까 노는 기분도 나는 것 같아요. 거리엔 사람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봐도 버스 정류장에 쿨링 포구가 연신 가동돼도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제주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데 이어 오늘 또 34도를 훌쩍 넘으며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기승입니다. 전날 밤 서귀포 기온이 27도를 넘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너무 더워서 한 4-5번은 계속 깼던 것 같아요. 에어컨 온도를 계속 낮췄던 것 같아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광주 전남 지역도 덥고 습한 날씨에 마치 찜통 속에 있는 듯합니다. 너무 더워서 우선 비가 와도 안 와도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집에서도 밤새도록 그냥 에어컨 26도로 맞춰서 자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제주를 넘어 부산 중부와 경남 남해안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더라도 당분간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요즘 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죠. 서울은 오늘 밤까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도 30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인데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한낮 무더위. 광장에서 시원한 분수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밤이 돼도 한낮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밤잠 이루기가 고역입니다. 저녁에는 그냥 불가마해서 자는 느낌으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에어컨 켜고 끄고 하는데 특히 밤에 너무 더워서 진짜 에어컨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였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 광화문 일대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훌쩍 뛰어넘는 밤더위가 9일 연속 계속되는 겁니다. 한반도 일대로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는 데다 높은 습도와 구름이 이불처럼 열을 가두면서 열대야가 계속되는 겁니다. 도심에선 건물과 아스팔트 등이 낮에 흡수한 열을 방출해 밤에도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젯밤까지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 등지에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른바 초열대야 현상까지 관측됐습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이나 불규칙한 수면을 예방하려면 자기 전 가벼운 운동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과식이나 야식은 깊은 잠을 방해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여객기 참사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이 방콕발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공항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는데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76명이 사망했고 2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3분.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한 보잉 737-800 비행기였습니다.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외곽 탐장을 들이받으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기체가 완파됐습니다. 승무원 2명이 부상을 입은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탑승자 179명은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비행기 내부 수색 작업을 마쳤고 기체 밖에 흩어져 있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희생자 어느 분이 어느 위치에서 희생을 당했는지 그걸 좀 저희가 일일이 표기를 하면서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소방과 경찰 당국은 사망자 시신을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하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당국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날아가던 새가 충돌하면서 엔진 등에 이상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항공기의 조종석 음성 기록 등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항공사고 조사관과 항공안전감독관 등을 투입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 이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착륙했습니다.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닿은 채로 착륙을 시도한 건데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약 10초간 질주하던 끝에 공항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날아가는 새떼와 충돌한 뒤 여객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연기를 내며 빠른 속도로 활주로에 내려앉는 비행기. 기수만 약간 들린 채로 동체와 엔진을 활주로에 끌며 착륙을 시도하지만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10초 넘게 계속 이동한 항공기는 그대로 공항 외벽을 들이받습니다. 충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항공기는 시커먼 연기에 뒤덮였고 기체는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온전히 보이는 기체는 항공기 꼬리 부분뿐입니다. 공항에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소화액을 뿌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큰 불길을 잡는 초동 진화까지만 43분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새가 운항 중인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엔진 터빈을 깨뜨리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사고 비행기의 엔진과 다른 장비에 이상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조류 충돌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조류가 이제 출현을 했을 텐데요. 조류의 뭐 크기라든지 조류의 숫자 같은 걸 보고 아마 관제기관이 그 경고를 줬을 겁니다. 착륙 때 충격을 흡수해줄 랜딩 기어를 펼 수 없게 되면서 비상수단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담벼락과 부딪혀 폭발을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동체 착륙은 항공기 몸통과 활주로가 마찰하는 힘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동체 착륙을 하기 전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을 낮추려 비행기에 실린 연료를 미리 버리는 절차를 진행하지만 사고 항공기는 이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공항 상공을 지나가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객기 엔진 쪽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 상공을 낮게 날아가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체 오른쪽 날개 엔진 뒤로 번쩍 섬광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기 직전 사고 항공기의 모습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 9분 전 해당 항공기의 착륙을 허가했고 3분 뒤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분 만에 기장은 긴급 조난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1차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2차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3분 뒤 랜딩 기어 없이 활주로에 내렸다가 공항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사고 비행기 엔진에서 목격된 섬광과 연기는 조류가 기체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보낸 뒤 4분 만에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 끝 300여 미터 지점에 세워져 있던 공항 담장과 충돌한 뒤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항공당국은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이후 사고 여객기 랜딩 기어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됐는지 정확한 화재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낭만 엔딩의 소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꿈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저만 느끼기 좀 아쉽네요.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좀 좋은 꿈이라도 꾸셨을까요? 저는 진짜 이번 올림픽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이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그냥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나가고 싶었어서 어떻게든 기분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팬들이 안세영이 아니라 너무 세영, 진짜 세영 이래야 된다고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나요? 좋은데요. 듣기 좋은데 그래도 저희 아빠 성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름을 반대로 제가 더 멘탈적으로 세면 됐으니까 이제 단단해졌으면 됐으니까 이걸로 만족되지 않을까요? 경기 끝나고 이제 박민정 선수 안아주고 나가서 한 바퀴 쭉 도시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네. 정말 좀 뭉클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보냈는데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거 다 참고 환호 뭐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선수들한테는. 천이페이 선수랑 사실 이 올림픽 결승전에서 만날 거랑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좀 아쉽게 생각하시나요? 뭐 물론 그림으로서는 천이페이 선수랑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근데 어느 선수도 다 저의 라이벌이고 정말 힘든 선수라고 생각해서 어느 선수가 올라와서 결승을 뛴다면은 그 선수도 잘한 거고 또 저 또한 저는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8강, 4강에서는 첫 세트 내주셨다가 그리고 역전에 가서 올라오셨는데 이번 결승이 좀 다르셨잖아요. 컨디션이 조금 많이 올라왔는지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팀이 좀 바꾸셨는지. 일단 3세트를 2번씩 쓰니까 좀 많이 저도 힘든 게 있었고요. 근데 이번엔 2세트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첫 세트 때 웜업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2세트 때 이제 결승 때는 어떻게든 2세트를 이기고 싶어서 정말 또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대진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드 1번 랭킹 1위를 유지한 거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일단 랭킹 1위 시드 1번 시드가 8강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그런 걸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체력 안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지켰었고요. 또 대진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또 8강에서 불안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좀 저를 좀 믿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되게 홀가분해 보이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본 것 중에 제일 마음이 더럽고 편해 보이시는데 이제는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었잖아요. 아, 네. 그동안의 몸 상태에 대해서 문제하셨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그냥 이제 벌써도 기사가 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대처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아쉽게 하고 또 제가 좀 지금은 또 말을 아끼는 게 그냥 좀 금메달 이 기분을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상은 떨쳐내서 결과로 증명했는데 이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좀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금메달을 좀 즐기고 난 다음에 한국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에 좀 축축이나 그런 걸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실만 말하니까 저도. 네. 그럴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즐기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준 그 무릎한테 아까 한마디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한마디 따뜻하게 한번 더 해주신다면 따뜻하게요? 이 무릎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살아나준 덕분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무릎아. 앞으로 사실 국제대회라든지 올림픽이든 여러 가지 대회들 앞두고 계실 텐데 그 대회들은 좀 어떤 영역으로? 이것도 근데 이제 좀 차차 정리하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저 또한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이랑 같이 가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익스트림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물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다니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로서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누리고 싶고 근데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이 억누르고 살았던 것도 많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 좀 쉬면서 정말 웃으면서 투어도 다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늘 꿈꿔왔고 저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한 목표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되게 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이 꿈을 이렇게 올림픽에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안 힘들 수가 없지 않을까요? 모든 선수들도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걸 혼자 견뎌내는 게 저는 진짜 좀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견뎌내고 그러려고 한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운 좋게도 많이 제 순간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또 이겨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 너무 혹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일까요? 그건 혹사나 그런 거는 저는 선수들이 혹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제가 원해서 대회를 나가고 싶었고, 그렇지만 정말 모든 선수들이 대회는 다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심에 나갔었는데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부상 가장 힘들 때 가장 협회 원했던 건 어떤 건가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저희가 다가와서 안세영 선수가 그 당시에 가장 좀 원했고 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즐기기도 전에 다 말하려 하니까 좀 어렵지만, 그냥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 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지금 이런. 아니요, 지금 부모님도 못 빼고 제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계속 들렸잖아요, 경기장에서. 진짜 저희도 느껴질 만큼이었었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해주시니까 저 또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또 효도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경기장이 다른 스포츠장이 잘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혹시 부모님 얼굴은 잘 보였어요? 부모님 너무 빨간 옷 입고 너무 화려하게 있으셔가지고 네, 누구보다 잘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 한국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파리에서의 밤인데 그동안 즐기곤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밤은 일단 이 메달의 기운과 이거를 좀 느끼고 싶고요. 제가 여태 참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튀김이나 이런 걸 진짜 안 먹고 살았거든요. 한국 갈 생각에 너무 들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메달의 기운을 느끼고 한국 가서는 좀 진짜 프로 헤쳐지는 모습,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흘리면 안 되는데 좀 사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한국 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제 또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몸도 너무 힘들고 좀 많이 아파서 조금은 정말 제 인생을 좀 많이 쉬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배드민턴이 정말 좋아서 다시 올 만큼 많이 쉬고 다시 또 저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치료도 조금. 네, 이제는 몸도 좀 정말 안 아플 때가 그리울 만큼 왔거든요. 안 아플 때 저의 몸 상태를 좀 다시 느끼고 싶어서 몸 관리도 정말 더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의 새 챕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시게 된다면 그레이드슬램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하나 나오시나요? 그렇죠. 아직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더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저는 또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다 기록이잖아요. 이런 기록들을 더 써내려갈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 때문에 정말
네. 제가 좀 퍼펙트하게 이기지 못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냈습니다. 정말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었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제 대회 후반부 접어들어서 몇 종목 안 남았잖아요. 혹시 다른 종목에 지금 아직 안 뛴 선수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응원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일단 저도 다 후반기 종목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도 저밖에 몰라가지고 이기적이지만 네, 그래요. 유빈 선수도 이번에 또 아직 단체전 남았는데 이제 꼭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자 선수도 10년 만에 4강 가셨는데 그냥 한 포인트씩 잘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경기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4강 간 거를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구나. 별 생각 안 한 것 같고 그냥 내일 있는 경기 어떻게 할지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7세트에서 오방원 감독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7세트에서 그냥 경기 끝나면 경기했던 내용을 다 까먹는 것 같은데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 경기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 종목과는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도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정말 슬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도쿄 생각이 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끝났다.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본 선수가 옷 갈아입으러 간 이후에 좀 3세트를 내주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네. 없다고 하면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있었지만 그래도 3대3까지 가서 어려운 경기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선수가 포핸드를 좀 늦었게 일본 선수가 집약이 좀 안 좋은 공격을 해왔는데 준결승, 결승 대비책이 있으신지? 계속 고비는 찾아올 거지만 저도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겨야 됩니다. 네. 4강에서 도쿄 이거나 천봉 선수가 네. 그 천봉 선수는 잘하는 선수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빈 선수 메달 2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자신이 없었어, 사실. 눈물이 약간. 근데 이제 금메달 가자. 렛츠고 합시다. 네, 선배 여기 네네. 네, 하시면 됩니다. 딱 판정 나시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셨는데 좀 소감을, 기쁨의 소감을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때 기분. 딱 보고 나 오늘 무슨 색 옷 입었지? 하면서 레드. 제발 나여라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동메달을 확보하시면서
이제 우리 코치님 메달 기록도 있지만 또 여성 복서로서는 올림픽 한국 선수 최초 완전 새 기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 얼마나 기쁘신데. 저희 순철쌤이 이제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이제 메달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희한테 계속 선생님이 은메달리스트인데 저희한테 계속 저희가 진짜로 금메달 따기 바란다면서 자기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은메달이 실패한 메달이라고 말하셔서 정말 놀라면서 조금 난 선생님 너무 자랑스럽다. 같이 힘내서 내가 메달 따겠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 뒤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자로서도 최초인데 그것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올림픽을 2번 출전하게 되면서 제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요. 아시안 게임을 2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눈물이 약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시는 거?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메달을 땀으로써 우리나라 복싱의 발전에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를 1라운드를 보니까 이번 선수 분석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전략을 짜고 선생님께 이제 스스로 먼저 전략을 짜고 선생님이랑 영상을 같이 보면서 또 2차 전략을 짜면서 덧대고 수정하고 또 오면서도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오는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전략을 짜지 않았었다면 조금 오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인터뷰도 보시니까 복싱이 중계도 많이 안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 너무 비인기 종목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섭섭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좀 서러움이 조금 푸셨는지. 네, 사람들이 복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뽑히셔가지고 추천웅 회장님 덕분에 조금 지원도 많이 받고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복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서 저희의 수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이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매치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결승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상대편이 예를 들어 지금 북한도 동메달을 확보하면서 이제 강철미 선수 너무 잘하시겠지만 또 그 선수가 또 올라와가지고 맞대결 남북 빅매치도 기대감이 생겨요. 조금 그런 거 생기면 좀 팬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시원하게 이겨주실 수 있는지. 네, 남북 빅매치는 아마 제가 결승에 가면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호주가 올라갔다고 잘못 제가 확인해갖고 그랬는데 터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조금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또 항저우 때 서력하실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만약에 성사가 돼요. 그러면 또 설레발은 자제해야 되지만. 네, 또 만나게 되면은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철미 선수를 이겨서 그때 언니가 제가 지고 나서 저한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가 더 잘해줬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다. 언니를 만나서 내가 더 잘해줬다. 나 언니 이겼다. 언니를 이제 이기고 싶어요. 자, 이제 또 자랑스러운 메달인데 가장 생각나는, 물론 코치님, 감독님, 협회에 다 있지만 집에서 가장 또 응원해주신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또. 저희 부모님이 이 시합장 오셨거든요. 내일 아침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신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얼굴을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조금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오느라 저도 비행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느라 고생했을 것 같은데 여기 와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를 막 보고 오랫동안 있진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시합 때도 왜 안 오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나 하는데 안 올 거야? 맨날 이렇게 하고 안 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와주셔가지고 일단 와주신 것 자체로 힘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메달 땄을 때는 일단 지금 오늘 이기면 메달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시합을 했거든요. 그냥 오늘에 집중하고 싶어서 콜롬비아랑 한다는 생각으로만 했는데 메달 따고 이제 저희 순철쌤한테 도쿄 때 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서 제가 메달을 따고 우리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못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메달로 동메달에 그치지 않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오늘 새벽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작가는 글을 쓰는 건 모든 생명 파괴를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나란히 입장한 한강 작가. Dear Hangang,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검은 드레스를 입고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한 한강은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스톡홀름 콘서트홀에 블루 카펫을 밟은 한국인은 한강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사실을 치열하게 추적하는 한강의 집필 활동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För det handlar ytterst alltid om kunskap. Att söka sanningen också när den är omöjlig att stå ut med.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모든 폭력에 함께 저항하자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한강이 받는 노벨상 상금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문학 독자들께 어려움 속에서 문학 출판을 이어가고 계시는 모든 출판계 종사자 여러분과 서점인들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작가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취재진이 많이 오셨습니다.
원래 이틀 전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자리를 준비하신 분들께도 이만큼 폐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니 허락해 주신다면 수상소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아마도 궁금해하셨을 말씀들을 취재진 여러분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후 제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온 수상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소설의 윤곽을 상상하고 떠오르는 대로 조금 써보기도 하고 쓰는 분량보다 지운 분량이 많을 만큼 지우기도 하고 제가 쓰려는 인물들을 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기쁨은 큽니다. 저는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온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상한 일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나름으로 성실히 살아내려 애썼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줌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짧게 느껴지는 반면 글을 쓰며 보낸 시간은 마치 30년의 곱절은 되는 듯 길게 전류가 흐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물론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다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6년 동안 다른 쓰고 싶은 책들이 생각나서 어쩌면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3권씩 앞에 밀려있는 상상 속 책들을 생각하다 제대로 죽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저의 책들과 연결되어 주신 소중한 문학 독자들께, 어려움 속에서 문학 출판을 이어가고 계시는 모든 출판계 종사자 여러분과 서점인들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작가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저를 수장자로 선정해 주신